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에 계시죠? 낯익지만 낯선 목소리.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낀 건 시커먼 장갑. 새벽 4시에 남의 집, 아니 시어머니 집에 장갑을 끼고 들어온다는 게 예사일은 아니죠. 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며 눈을 찡그렸습니다. 이년아, 남의 집 문 따고 들어오는 게 제정신이냐? 강도도 아니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어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나온 외침이었죠. 이 새벽에 검은 장갑을 끼고 나타난 며느리를 보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낮추세요. 사람들이 깨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주변을 의식하는 듯 복도 쪽을 힐끔거렸죠. 뭐, 목소리를 낮춰? 내가 지금 새벽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 놓고 그런 소리를 해? 나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리라도 질러야 이웃이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까요. 조용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큰 며느리가 방문을 살며시 닫으며 말했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할 말? 새벽 4시에 할 말이 뭐가 그렇게 급해? 전화도 있고 낯도 있는데?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야 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낮에는 제가 일하고 밤에는 또 다른 일하고 시간이 이때밖에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로와 절박함이 뒤섞인 떨림이었죠. 그래서 그 바쁜 사람이 새벽에 검은 장갑까지 끼고 온 이유가 뭔데? 나는 그녀의 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검은 장갑이 희미한 불빛에 번들거렸어요. 내가 추궁하자 그녀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정말 끝장을 보러 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방안을 훑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은 장갑 낀 손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방안을 훑었어요. 마치 금속 탐지기라도 든 것처럼 구석구석을 살피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돈 받으셨다면서요? 1억.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 돈 어디 숨겨놨어요? 아, 역시 그거였구나. 돈. 언제나 문제는 돈이었죠. 작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사에서 보상금이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1억.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었죠. 하지만 그 돈이 제 손에 들어온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걸 이 며느리는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나는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있긴 있었지. 근데 그게 무슨 금덩이라도 되는 줄 아냐? 작은 애 병원비로 나가고 큰 아들 빚 맞고 내 시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니까 남은 게 없더라. 돈은 스쳐가는 거지. 내 욕심처럼 붙박이로 안 남아. 정말이었어요. 남편이 암 투병을 하면서 든 병원비가 얼마였는지, 보험이 안 되는 신약이며 특수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거기다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남긴 빚 3천만 원까지 눈 깜짝할 새에 다 나갔죠. 말도 안 돼요. 그 돈만 있었으면 내가 애들 굶기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은 잠적하고 양육비는 감감무소식이고 내가 허리 휘어져라 이랬다고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새벽의 정적을 깨는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옆집 개가 컹컹 짖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엔 그래도 양육비라도 나왔어요. 한 달에 100만 원. 그것도 3달 전부터 끊겼어요. 그 인간이 재혼했다나요? 새 가정 꾸렸다고 애들은 버린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가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어깨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보니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의 감정만큼은 진짜인 것 같았죠. 제가 편의점 알바 2개 뛰어도 월세랑 생활비 대기도 빠듯해요. 어머니, 그 보상금 조금만 있으면 애들이라도. 그녀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2개나 뛴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알았어요. 젊을 때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나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내가 애썼다는 건 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범죄자로 몰고 가냐? 양육비는 내 남편이 줄 돈이지 내가 줄 돈은 아니야. 근데 난 내 남편 빚을 막느라 내 허리 휘었다. 그게 내 눈엔 안 보이냐? 정말 억울했어요.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실패하고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을 때 내가 노후자금이라고 모아둔 돈까지 다 털어서 막았거든요. 그놈 빚이 3천만 원이었잖아요. 어머니가 받은 보상금이면 그거 갚고도 남았을 텐데 남은 게 병원비로 다 나갔다니까. 내 시아버지 암 투병 한 게 몇 년인데 그게 얼마나 들었는 줄 알아? 간병비에 특수치료에 약값에 보험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은데. 큰 며느리는 더 흥분해 방을 마구 뒤졌습니다. 서랍은 벌컥벌컥 열리고 장롱 문짝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장롱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냈어요. 50년 된 혼수 장롱.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이었죠. 그 안에는 누런 이불과 빛바랜 한복, 그리고 곰팡이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쏟아져 나온 건 전기요금 고지서, 낡은 병원 영수증, 빛바랜 사진뿐.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큰아들 돌잔치 사진. 그때는 다들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네요.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이혼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강도질을 하겠다고. 일부러 비아냥거렸어요. 화가 나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녀가 흥분할수록 허점이 보일 거라 생각했죠. 큰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목덜미까지 붉은 기운이 올라왔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성난 황소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내가 그냥 안 물러나요. 진짜 끝까지 뒤져서라도 찾아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유약하고 착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 내 앞에 선 건 절박함에 미친 한 여자였죠. 그녀는 가방 안에서 청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찍찍.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가르자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살갗을 찢는 것 같았어요. 청테이프 특유의 플라스틱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돈 내놓으라니까요. 아니면.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못 나가실 겁니다. 차가운 선언.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억지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너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한테 이러면 천벌 받는다.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녀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천벌이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게 천벌 아니었을까요? 남편은 도망가고 애들은 굶고 저는 편의점에서 진상 손님한테 욕먹으면서 일하고. 이게 천벌 아니면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동정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건 범죄야. 범죄요? 그럼 며느리 등골 빼먹은 건 범죄 아니에요? 명절마다 전 부쳐대고 제사마다 음식 장만하고 그것도 범죄 아니었어요? 우리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그녀의 손은
이미 테이프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직!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르자 나는 마지막으로 허세를 부렸습니다. 아, 내가 가만 당하고 있을 줄 알아? 내가 젊었을 땐 시장에서 야채 개짝을 하루에 100개씩 날랐다고. 김장철엔 배추 1000포기를. 어머니,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큰 며느리가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런, 내가 감히.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저도 살아야 해요. 그녀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내가야, 이년아, 손 치워. 하고 외치는 동안 이미 내 발목은 테이프로 둘둘 감기고 있었어요. 찍찍 돌돌돌. 허허, 이게 뭔 꼴이야. 내가 70평생 별일을 다 겪는구나. 며느리한테 묶이는 날이 올 줄이야. 나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양손과 발이 꽁꽁 묶여버렸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 발가락부터 저릿저릿했어요. 당뇨 때문에 원래도 다리가 자주 저렸는데 이렇게 묶이니 더 심해졌죠. 발목 부분이 쓰라렸습니다. 테이프가 너무 꽉 감겨서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큰 며느리는 장롱 속에 이불을 낚아채더니 내 얼굴에 확 덮쳤습니다. 낡은 이불 냄새가 확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오래된 솜 냄새. 작년에 빨았어야 했는데 남편 병수 바라느라 신경을 못 썼죠. 순식간에 어둠이 몰려와 코와 입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숨이 막혔습니다. 이불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가슴이 쿵쿵 뛰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허허. 70년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나는 몸부림쳤지만 묶인 발목 탓에 허우적거리기만 했습니다. 팔을 휘저어도 소용없었어요. 나이 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죠. 관절은 뻣뻣하고 근육은 힘이 없고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강도질은 해도 솜씨가 형편없다. 이불이 눅눅해서 숨 막히는 게 아니라 냄새 때문에 죽겠다. 냄새 때문에. 정말 그랬어요. 숨도 막혔지만 그 이불 냄새가 더 고역이었죠. 평생 깔끔하게 살아온 내가 이런 더러운 이불에 덮여 죽는다니 그게 더 억울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당황한 듯 손이 잠시 멈추더니 이를 악물고 더 세게 눌렀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왜 끝까지 말을 못 참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절박함이 뒤섞인 이상한 울음소리였죠. 나는 이불 속에서 헐떡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말로 살아온 사람이야. 죽어도 내 혀는 못 막는다. 이년아. 평생 할 말은 하고 살았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그게 내 성격이었죠. 죽는 순간까지도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그게 나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뚜벅뚜벅. 평소와 다름없는 그 느릿한 걸음. 작은 아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느렸죠. 말도 늦고, 걸음도 늦고, 생각도 늦고. 하지만 그 아이만큼 착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엄마 방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작은 아들의 어눌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4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바보라고 수군거렸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죠. 큰 며느리는 허겁지겁 이불을 반쯤 걷고 둘러댔습니다. 순간 신선한 공기가 폐로 밀려들어왔어요.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쯤은 이불에 덮여 있었죠.
작은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형수님이다. 형수님, 언제 왔어요? 도련님, 잘 지냈어요? 왜 이렇게 일찍 깨서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지로 밝은 척하려 했지만 그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죠. 그 순진한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평소에 형수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명절 때마다 큰 며느리가 만든 잡채를 좋아해서 한 그릇을 다 비웠죠. 큰 며느리가 당황해 손을 휘저으며 막으려 했지만 작은 아들은 이미 신이 나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형수님, 되게 오랜만이에요. 왜 그동안 안 왔어요? 큰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왔던 날. 그날도 돈 이야기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죠. 하지만 작은 아들은 그런 건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직 맛있는 잡채만 기억했죠. 그는 해에 웃으며 큰 며느리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퍽 하고 났어요. 덩치가 큰 편이라 앉을 때마다 그런 소리가 났죠. 나는 이불 속에서 간신히 외쳤습니다. 얘야, 엄마 좀 구해줘. 지금 인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말 답답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순진한 아들에게 형수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어떻게 말하죠? 그러자 작은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불을 살짝 들추며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얼굴 빨개요. 더워요? 그 순진한 눈빛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4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세상의 아기를 모르는구나. 그는 갑자기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맞다, 형수님. 저번에 우리 엄마가 형수님 이야기했어요. 작은 아들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스쳤어요. 며칠 전에 엄마가 저녁 먹으면서 형수님 이야기하셨어요. 큰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이불을 누르던 손에서 힘이 살짝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네. 엄마가 밥 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놓더니 큰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혼자서 애들 데리고 산다고 그러면서 작은 아들이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진짜로 울었어. 엄마가 밥상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애도 참 팔자가 기구하다고 젊은 나이에 고생만 한다고 그랬어요. 이불을 누르던 압력이 확실히 느슨해졌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며칠 전 저녁 된장국 끓이다가 문득 큰 며느리 생각이 나서 혼자 울었었죠. 밥상에 수저 놓고 한참을 훌쩍거렸는데 그걸 작은 아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모른다. 여자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큰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나도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형수님한테 미안하대요. 작은 아들은 형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정말 서러웠거든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처지가. 우리 엄마가 형수님 때문에 맨날 걱정해요. 왜 이제야 왔어요? 작은 아들이 순진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형수님을 진짜 많이 생각해요. 맨날 우리 큰 며느리 하면서 비록 이혼했어도 정은 남아있다고 가족이라고 그러셨어요. 큰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러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불을 누르던 그 살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작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예요. 작은 아들은 순진한 눈빛으로 큰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손에 뭐 묻었어요? 까만 장갑 왜 했어? 큰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청소하려고. 그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새벽 4시에 청소라니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죠. 새벽에 청소해요? 우와, 형수님 부지런하다. 형수님이랑 엄마랑 이불놀이 하는 거죠? 나도 같이. 그는 곧장 나와 큰 며느리 사이 이불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푹! 무거운 몸이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순간 더 숨이 막혔습니다. 80kg는 좋게 나가는 덩치가 이불 속으로 들어오니 정말 압사할 것 같았어요. 엄마, 나도 꽁꽁 묶어줘. 나도 이불놀이 좋아해. 어릴 때 자주 했던 놀이를 기억하는 모양이었어요. 겨울이면 이불 속에서 숨바꼭질하고 이불 터널 만들고 그랬죠. 그때는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나는 눈이 뒤집히며 외쳤습니다. 이 답답한 놈아, 내가 들어오면 내가 더 숨막혀 죽겠다. 정말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숨이 막히는데 이 덩치가 들어오니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불 속에서 킥킥거렸습니다. 큰 며느리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묘한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 눈빛이 흔들렸어요. 검은 장갑 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불을 누르던 힘이 점점 약해졌죠. 큰 며느리는 순간 허둥지둥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같이 놀자. 우리 다 같이 놀자고. 그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체념. 아니면 이 상황에 어처구니 없음에 대한 체념. 방 안은 기묘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나는 발목 묶인 채 헐떡이고 큰 며느리는 진땀을 뻘뻘 흘리며 이불을 들었다, 눌렀다, 허둥대고 작은 아들은 해맑게 웃으며 이불 속을 구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엄마, 따뜻하다. 이불 속에 다 같이 있으니까 재밌네. 나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숨막혀서인지, 황당해서인지, 아니면 이 순수한 아이의 마음 때문인지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70년 인생, 이렇게 황당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하늘이 나를 버린 건지, 지킨 건지, 이 바보 같은 아들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건지, 아니면 더 큰 수모를 당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 장난이라니까요. 이불놀이. 목소리는 밝은 척했지만 이마의 땀방울이 진실을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긴장과 당황,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땀이었겠죠. 작은 아들이 이불 속에서 팔을 뻗더니 바닥에 굴러다니는 청테이프를 잡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정말 상황 파악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핏기가 싹 빠졌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이 마치 도자기처럼 보였죠. 아, 아니, 그건 장난감이 아니라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를 없애야 하는데 작은 아들이 그걸 만지고 있으니 당황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작은 아들의 손엔 이미 테이프가 반바퀴 감겨 있었습니다. 직! 끈적한 소리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거 안 떨어져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잘 붙어? 작은 아들이 테이프를 떼려고 손을 흔들었지만 오히려 더 엉켰어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손에서 다시 왼손으로, 마치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그제야 작은 아들의 눈동자에 묘한 불안이 번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나 봐요. 형수님의 긴장한 표정, 엄마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이 이상한 상황. 그는 이불을 살짝 들추고 제 얼굴을 보자 푸르스름하게 질린 제 입가를 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숨 못 쉬어요? 이제야 알아차렸구나.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이 답답한 놈아 지금 알아차리면 어쩌냐. 저는 간신히 짜낸 목소리로 이를 갈았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이제 와서 알아차리면 뭐 하냐고요. 이미 상황은 다 꼬였는데. 큰 며느리는 허둥지둥 이불을 걷어올리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심심하대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녀가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왈왈왈. 옆집 강아지가 미친 듯 짖어댔습니다. 왈, 왈, 왈왈왈. 평소에는 조용한 진돗개였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개는 가끔 사람보다 영리할 때가 있으니까요. 쾅, 쾅 담 너머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웃집 창문이 하나둘 열렸습니다. 끼익 낡은 창문이 열리는 소리. 이 시간에 윤 여사 댁 뭐야? 옆집 박씨 아줌마 목소리였어요. 새벽잠이 없어서 항상 일찍 일어나는 분이죠. 또 싸우는 건가? 건너편 집 김씨 할아버지도 창문을 열었나 봅니다. 그분은 귀가 밝아서 작은 소리도 다 들으시죠. 큰 며느리는 창백해진 얼굴로 창문을 힐끗 보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게 보였어요. 새벽의 정적을 깨운 소동에 온 동네가 깨어나고 있었죠. 작은 아들은 팔에 붙은 테이프를 때려다 실패하자 문 쪽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큰일 났어요. 그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순간 큰 며느리는 작은 아들의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발에 굴러다니는 약봉지를 밟고 미끄러져 퍽 소파 팔걸이의 옆구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소파 팔걸이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꽤 아팠을 겁니다. 비명과 함께 어이없는 침묵.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큰 며느리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신음했고 작은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나는 이불 속에서 헐떡이고 있었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불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퍽! 퍽! 묶인 발목이 끌려나가며 바닥과 마찰을 일으켰지만 공기 한 모금이 목으로 밀려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신선한 공기. 아,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얘야, 일일이라고. 저는 작은 아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컸던가 싶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왔어요. 절박함이 만든 힘이었겠죠. 작은 아들이 한참을 더듬더니 핸드폰 화면에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12? 아니 1일이 맞다. 숫자를 잘 못 외우는 아이라 걱정했는데 다행히 1일이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내가 가르쳐둔 게 도움이 됐네요. 통화 버튼이 눌리는 소리와 함께 큰 며느리의 눈빛에서 마지막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게임 오버. 그녀도 알았겠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멀지 않은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삐용삐용삐용.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우리 동네 파출소가 5분 거리에 있어서 빨리 온 모양입니다. 창문 틈으로 파란 불빛이 쓸고 지나갈 때마다 방 안의 난장판이 번쩍번쩍 현시되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번갈아가며 방 안을 비췄어요. 뒤엉킨 서랍, 바닥의 영수증, 테이프 조각, 그리고 숨 헐떡이는 노인.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50년 동안 깨끗하게 관리해온 내 방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다니. 경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경찰관 둘이 들이닥치자 큰 며느리는 황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검은 장갑 낀 손이 벌벌 떨렸어요. 아, 오해예요. 우리 그냥 장난. 말도 다 못 끝냈어요. 경찰관의 눈빛이 냉랭하게 흔들렸습니다. 젊은 경찰관과 나이든 경찰관. 두 사람 모두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죠. 바닥에 청테이프, 제 발목에 선명한 자국, 작은 아들의 팔에 붙어 덕지덕지한 테이프, 그리고 집 전체를 헤집어 놓은 흔적.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현행범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큰 며느리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큰 며느리의 검은 장갑 위로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이 묘하게 아이러니했죠. 그녀는 울먹이며 발버둥 쳤습니다. 왜요? 왜 형수님 데려가요? 그는 경찰관에게 달려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형수님 왜 데려가요? 우리 그냥 놀고 있었는데. 젊은 경찰관이 당황하며 작은 아들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저기, 이분이 할머니를. 아니에요. 형수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는 큰 며느리의 소매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40살이 넘은 어른이 마치 5살 아이처럼 울먹였어요. 아저씨들 제발 형수님 데려가지 마세요. 나이든 경찰관이 작은 아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아저씨, 이분이 잘못을 해서. 잘못 안 했어요. 형수님, 나 때문이에요? 아니야, 도련님. 도련님 잘못 아니에요. 그럼 왜 가요? 왜 형수님만 데려가요? 작은 아들이 경찰관들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나는 작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얘야, 형수님이 잠깐 가는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정말요? 언제 와요? 내일 와요? 아니, 좀 있다가. 그럼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와요? 작은 아들이 큰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도련님. 다음에 또 놀아요. 나이든 경찰관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병원 가셔야 합니다. 산소포화도랑 상처 확인하셔야 해요. 젊은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작은 아들이 그제야 제 옆에 엉덩방아를 찢듯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제 테이프를 떼어주었습니다. 엄마, 난 진짜 같이 놀자는 줄 알았어. 그 순진한 사과가 가슴을 찡하게 했어요. 그래, 넌 평생 놀아도 되는 놈이야. 대신 다음부턴 밖에서 놀아라. 이불 속 말고. 저는 숨을 가다듬으며 얄궂게 웃어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하신데. 젊은 경찰관이 다시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먹으면 다 이래요.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나는 침대 끝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좀 저릿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발목에 테이프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약도 아니었죠. 그럼 저희는 이만. 경찰관들이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방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바닥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내가 쓰러지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들린 건 작은 아들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엄마, 엄마.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어머, 깨셨네요.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박씨 아주머니였어요. 윤 여사, 정신 들어요? 날 알아보겠어요? 박씨, 아주머니?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엄마, 엄마 깨어났어. 작은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여기가 어디야? 응급실이에요. 윤 여사가 쓰러져서 119 불러서 왔어요.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의사였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깨셨네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순자예요. 나이는요? 73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급성 저산소증이 있었어요. 경찰분 한테 듣기로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뇌에 일시적으로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뇌는 산소 부족에 매우 민감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렇죠. 정상적으로 호흡이 돌아와도 뇌세포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서실 때 어지러움을 느끼신 거예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혈압이에요. 할머니가 오랫동안 묶여 계셨잖아요. 발목이 묶여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니까 피가 다리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박 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할머니 혈당이 45였어요. 심각한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당뇨약은 드시는데 아침을 안 드셨죠? 새벽에 일이 생겨서 당뇨 환자분이 공복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거기다 과호흡까지 하셨으니 작은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의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73세시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다 있으시네요. 오늘 겪으신 일은 젊은 사람도 쓰러질 만한 충격이었어요. 며칠은 입원하셔서 관찰하셔야 해요. 입원이요? 아니, 전 괜찮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용하네. 정말. 박 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못된 며느리. 아니, 그래도 이제 살았으니 됐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으니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죽을 뻔했구나. 이번 둘째 날,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마을 이장님이 서 있었어요. 70대 후반의 이장님은 평소보다 더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더군요. 뒤로는 박 씨 아주머니, 최 씨 할머니, 마을 어르신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윤 여사,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아이고, 이장님. 이렇게 다들 오시면 어떡해요. 병원이 시장통도 아니고. 에이, 무슨 소리. 우리 마을 터줏대감이 입원했는데 안 오면 어떡해. 이장님이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병원비 보태 쓰라고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거지. 나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장님,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다들 형편이 어려우신데. 박 씨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어려운 건 무슨, 윤 여사가 평소에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김장철마다 배추 나눠주고 텃밭에서 난 것도 맨날 갖다 주고. 최 씨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작년에 우리 영감 쓰러졌을 때도 윤 여사가 병원 데려가고 밥도 해다 주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이장님이 봉투를 제 이불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윤 여사,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이 마을 사람들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 사이인데 이거 안 받아주면 우리가 너무 서운하지. 그래도 이건 저기 보세요. 이장님이 봉투를 열어 보이셨어요. 심지어 우리 초등학생 손주도 2만 원 보탰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큼큼 윤 여사, 40년을 한 마을에서 살았는데 이런 것도 못 받겠다는 거요?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었소? 그러니까요. 윤 여사 시집 올 때부터 봤는데 벌써 50년이 됐네. 박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 여사, 이거 우리 마음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이장님이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전부 합쳐서 285만 원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병원비 보태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이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감사는 무슨, 퇴원하면 그 유명한 김치찌개나 한번 끓여주면 되지. 박씨 아주머니도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저는 밑반찬 좀 가져왔어요. 멸치볶음, 나물, 장조림. 다 윤 여사가 좋아하는 거예요. 깻잎이랑 고추도 가져왔어요. 병원 밥이 싱거울 테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가져온 것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반찬, 영양제. 병실 테이블이 금세 가득 찼어요.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다 못 먹어요. 작은 아들이랑 나눠 먹으면 되지. 그리고 남으면 간호사들 주고. 이장님이 의자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윤 여사지. 평생 그렇게 살았잖소. 베풀고 용서하고 또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환자 피곤하게 하면 안 되니까. 푹 쉬고 빨리 나아요. 이장님 다들 정말 감사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병실을 나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빨리 나와서 마을회관 와요. 화투 칠 사람 없어서 심심해 죽겠어. 그래요. 윤 여사 없으니까 마을이 썰렁해. 다들 나가고 병실이 조용해지자 나는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285만 원. 이 안에 담긴 마음은 천금보다 무거웠어요. 창밖을 보니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40년, 50년을 함께 산 이웃들. 그들이 있어서 이 차가운 병실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은 종이지만 사람은 마음이구나. 나는 봉투를 가슴에 대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엔 이웃들이 작은 반상회라도 여는 듯 모였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빨랐죠. 새벽에 경찰차가 왔다 갔으니 온 동네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윤 여사. 몸은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다면서? 작은 동네니까 금방 소문이 퍼지죠. 저는 마당 한쪽에 걸터 앉아 빗자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발목에 테이프 자국도 선명했고요. 하지만 이웃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죠. 돈은 돈일 뿐이고 욕심이 문제지. 어제도 말했지만 돈은 잠깐 스쳐가고 사람은 남아요. 이 말을 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사람이 남는다고 했지만 정작 내 큰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큰 며느리는 경찰서에 있으니. 옆집 최 씨 할머니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려 돈은 바람같이 와서 또 바람같이 가지. 남는 건 빚이랑 잔소리뿐이더만. 82세 최 씨 할머니.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하. 맞아요, 맞아.
그래도 이렇게 웃어주는 이웃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도 얼결에 웃었지만 속에서는 쓴물이 올라왔습니다. 남는 건 사람이라고 큰 소리 쳐도 사실 내 속엔 큰 구멍이 났지. 큰아들은 어디로 갔나, 큰며느리는 감옥으로 갔고, 남은 건 이 답답하지만 착한 막내 하나. 작은아들은 내 옆에 찰싹 붙어 서 있었습니다. 저번부터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 국밥 먹으러 갈래요? 난 소머리 좋아. 그래도 밥 생각은 하는구나. 이 아이는 언제나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죠. 그래, 이놈아. 넌 뭐든 좋아하지. 저는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이 내게 힘을 주었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마당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작은아들이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엄마, 근데 집에 이불 냄새 아직 나요. 나 콧속이 근질거려. 아, 맞다. 그 문제의 이불.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불부터 빨자. 급한 게 이불 빨래다. 웃음이 새어나왔고 그 웃음 사이로 눈물이 슬며시 밀려왔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요. 며칠 전에는 죽을 뻔했는데 오늘은 이불 빨래 걱정을 하고 있으니 이게 삶인가 봅니다. 웃음과 눈물이 겹겹이 배어드는 게 나라는 인간의 질감이겠지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이 이상한 감정. 70년을 살아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한 달 뒤 법원. 차가운 바람이 법원 건물 사이로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마치 거대한 묘지석처럼 음울하게 서 있었죠. 법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엉덩이가 베겼어요. 이런 의자는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건가 싶을 정도였죠. 엄마, 형수님 언제 와요? 작은아들이 제 옆에서 종이를 접었다 폈다 하며 물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형수님 보고 싶어요. 오랜만이네. 그의 순진한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못 봤으니 보고 싶을 만도 하죠.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은 금세 차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다들 궁금했나 봐요.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연문이 열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파란색 수의. 죄수복이었죠. 그 헐렁한 옷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이 야위었더군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어요. 염색했던 머리는 반쯤 새치가 드러나 있었고 손목의 수갑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원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어머, 저게 그 여자야? 완전 흉악하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평범하게 생겼네. 그러게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더 무섭다니까. 저렇게 얌전하게 생겨서는 어떻게 시어머니를. 뒤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훑어보다가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죄책감, 원망, 서운함, 그리움. 그 모든 게 뒤섞인 눈빛이었죠.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따뜻해 보였죠.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새벽 4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법률 용어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어요.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을 결박하고 이불로 얼굴을 덮어 질식시키려 작은 아들이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왜 형수님 욕해요? 형수님은 엄마랑 이불놀이 했잖아요. 쉿, 조용히 해.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국선 변호사였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열심히 준비한 게 보였죠. 피고인은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하면서도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두 자녀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남편은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게 부끄러웠나 봐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본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큰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갑찬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막막해서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애들 도시락 싸주고 편의점 가서 8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잠깐 눈 붙였다가 또 다른 편의점 가서 밤새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1억을 받으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큰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미친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돈만 있으면 그 돈 일부만 있어도 애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힐 수 있을 거라고 그 생각만 했어요.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어머니께 한 짓은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70 넘으신 분을 작은 아들이 또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울어. 손수건 줄까? 가만 있어.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시어머니께 그런 짓을 하다니. 판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꿋꿋이 일어났어요. 법정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기 서 있는 사람은 제 며느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12년 전 제 아들과 결혼해서 들어온 새댁이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예뻤는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죠. 큰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못난 놈이었어요. 사업한다고 큰 소리 치다가 실패하고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그런 아들과 살았어요. 저 아이가.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며느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건 명백한 범죄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아요. 혼자서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서러운지. 내 목소리에 눈물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면서 애들 키웠는데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붓고 손님한테 무시당하고
그때 그 서러움을 저도 압니다. 큰 며느리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요. 아니, 이미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압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렸죠. 내 새끼 굶는 게, 그게 제일 마음 아픕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는 게, 옆집에는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애는 못 보내는 게, 그게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 애가 이렇게 고생하나. 내가 못난 엄마라서 우리 애가 배를 굽는구나. 그 자책감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큰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저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해는 돼요. 애를 굶기느니 차라리 자기가 죄인이 되겠다는 그 마음. 그게 엄마예요. 나는 큰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날 나는 딸을 얻었다고 생각했어. 아들만 둘 낳아서 딸이 없었는데 내가 딸처럼 딸아줬잖아. 어머니, 저 이거 해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그런 내가 이 지경이 됐다는 게 나도 가슴이 아파. 내가 좀 더 챙겨줬으면, 내가 좀 더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미고 이 사람도 어미니까요. 어미가 어미를 어떻게 이해 못하겠어요?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끼리 어떻게 모르겠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님, 저 며느리에게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엄마 없이 어떻게 크겠어요? 아빠는 이미 도망가서 연락도 안 되는데. 나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너무 힘들어서 잠깐 길을 잃은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 사람은 좋은 엄마로,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님, 이건 중범죄입니다. 살인미수. 알아요. 하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나는 큰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애도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큰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어머님, 말하지 마. 다 알아.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살아. 그냥 살아. 애들 잘 키우고. 작은 아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나중에 나오면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요. 큰 며느리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호송차가 출발하기 전 큰 며느리가 차창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며느리 여동생네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요. 한 번씩 안부를 묻고 싶지만 그 아이들도 제가 불편하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구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공책과 연필을 사는 학생들. 저 나이쯤이면 우리 손주들도. 아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저녁 작은 아들과 밥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엄마, 형수님은 언제 나와요? 모르겠다. 한참 있어야겠지. 그럼 조카들은? 이모네 집에 있대.
보고 싶어요. 진우, 진이. 그래. 나도 보고 싶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만 품고 살 뿐, 손주들 생각에 가슴 한편이 아려오기도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대로, 햇살 좋은 날은 햇살 좋은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조용히, 덤덤히. 인생이란 게 별것 있나요?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70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닿았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식 문제로 마음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식 농사가 어디 내 맘대로 되나요? 씨 뿌리고 물 주는 건 우리가 해도 잘하는 건 제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한 날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